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과는요, 이과입니다. 이과 제목이 조금 특별한데요. 이과 제목은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오늘 다룰 주제는 창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즉 오늘 뭘 배울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 이게 이과에서 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문사회과학자로 보기. 요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이과의 범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1번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 요 부분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갖고 계시면 워크북 3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스카치 테이프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는 언제 사용하시죠? 뭐 할 때 사용하시죠? 뭔가 뭐를 붙일 때 사용하시죠. 즉 연결할 때 사용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스카치 테이프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지난 시간 공부했던 1과의 내용과 또 오늘 배우게 될 2과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 제목,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즉 구약 39권을 우리가 한 가지 스토리로, 한 이야기로 쫙 1번부터 33번까지 꿰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표 기억나세요?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왜 그런 도표가 만들어졌는지 풀어서 설명을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기억하고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워크북 35페이지,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이 10권이 구약 이야기를 잇는 성경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명이 흘러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는 데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깃발을 들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도 생겼습니다. 그 이후 사사들이 지도자로 나타나다가 왕정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흥왕기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그만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으로 흘러가다가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죠.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한 원동력은 에스라가 성경을 잘 가르친 덕분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온 포로들의 역사를 문서화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정돈해서 역대상하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백성들을 거들어 교육시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아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맨 앞에 있는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창세기의 맨 앞에 생장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과거에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이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뭘까요? 나는 어디로부터 온 걸까?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즉 기원입니다. 기원. 내 기원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나? 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성경의 시작은요, 과학으로 시작합니다. 자연과학으로 시작해요. 재밌는 표현이죠.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이라고 하면 예배, 구원, 영혼,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만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딱 펴면요, 창조로 시작해서 별, 해, 나무, 동물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천문학, 지구과학, 물리학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조건들이 필요했는지 자연과학으로 시작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창조가 참 믿기가 쉽지 않죠. 처음부터.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학교에서는 우리 기원이 창조가 아니라 빅뱅을 일으킨 물질에서 시작되었고 또 인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읽으려고 딱 펴서 창조 얘기가 나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각나죠? 질문들이 막 떠오르게 되죠. 빅뱅은 뭐지 그럼? 내가 배운 진화는 뭐지?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는 뭐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뭐지? 고생대 신생대 이런 건 뭐지? 이런 질문이 막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쭉 읽어내려가면서 마음이 찜찜하죠. 뭔가 하나 찜찜함을 냅두고 성경을 읽으려니까 사실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조는 성경의 출발이거든요. 이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믿지 못하면서 그 뒤에 사건들을 믿는다.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 뒤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 사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또 알게 되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우리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절의 교과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 등장하는 요 할아버지 누구시죠? 잘 아는 찰스 다윈이죠.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기도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적응과 진화, 즉 인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2015년 개정된 과학교과서, 고1들이 배우는 교과서인데요. 첫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물질의 생성이에요. 여기 보면요, 물질의 생성이라고 하고 나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전 네 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서 시작된 나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으며 머나먼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세포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이다. 나의 몸에는 내가 모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 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과거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이 고1 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딱 던지냐. 자, 138억 년 전에 너 뭐였어? 너는 뭐였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또 46억 년 전에 너는 뭐였어? 생각해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또 20만 년 전에 너는 뭐였어? 저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지금 저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와 너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고 있는 거죠? 과학 교과서가 너의 기원 138억 년 전 그 빅뱅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 그때 그 먼지가 너였어. 46억 년 전 지구와 태양계가 생길 때 그때 있던 그 물질 중 하나가 너였어. 또 20만 년 전 저렇게 인류가 변화하고 진화할 때 그때 그 조상, 원숭이가 네 조상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는요, 진화 또는 지질시대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했다면요, 요즘은 이렇게 물질의 생성이라는 단원에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 5자 밑에 보면 별에서 온 우리라는 제목도 보이시죠? 즉 간단하게 정리하면 138억 년 전에 아주 뜨겁고 고밀도의 어떤 물질이 뻥 폭발하면서 빅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우주계와 태양계가 또 지구가 생성되었고 또 그 지구에서 작은 생명체 하나로 인해서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 내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즉 나의 정체성은 뭐다? 아주 작은 물질이었다.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요 내용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이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주 작았던 어떤 점이 138억 년 전에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켰고 그 후 팽창을 하면서 이제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그러는 가운데 입자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 뭐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 먼저 생겼다가 수억 년이 또 흐르면서 수소와 헬륨 가스가 모여가지고 응집되면서 뭐 별과 은하가 생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뭐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주가 되었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이론 하나 더 있는데요. 생명자연 발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무엇이냐면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무생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떠한 것이 화학 진화로 인해서 자연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가설을 조금 세웠어요. 원시 대기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번개나 이런 딱 충격으로 해서 폭발이 빡 일어나면 유기물이 저절로 화학 반응해서 생길 수 있다. 이런 이론을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미국의 밀러라는 사람이 이 가설을 토대로 실험을 했어요. 이런 장치를 만들고 실험을 진행해가지고 정말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한 이론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이론은 진화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 우연히 시작된 첫 생명체가 뭐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발전하여서 다양한 생물이 되었다. 쭉 뭐 세포에서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면서 다세포가 되고 또 뭐 무척추 생물에서 척추가 생기고 어류, 양서류, 뭐 파충류, 조류류, 포유류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까지 인격적인 존재까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학교에서 배운 이 크게 세 가지의 이 이론을 조금 정리해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빅뱅 이론은 뭐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뻥 하고 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즉 무에서 무기 물질이 자연 발생했어요. 이런 이론이겠죠. 또 생명자연 발생 이론은 무엇입니까? 무기물이라는 것이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질, 생명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자연 발생했다. 이런 이론입니다. 또 진화론은 뭐죠? 단순한 세포 하나가 오랜 시간 진화를 거쳐서 인간으로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랍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실로 믿는 과학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즉 뭐든지 과학으로 검증이 돼야지, 과학으로 검증되면 믿을만해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 교과서라고 하면요, 당연히 100%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볼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련히 잘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증해가지고 교과서에 실렸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실험과학이 있어요. 실험과학. 실험과학은 뭘까요? 일정한 조건에서 가설을 세우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해가지고 어떤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즉 계속 반복했더니 관찰하고 실험하고 반복했더니 검증이 됐다. 이것은 항상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론을 제시했을 때 그것에 대해 관찰해보고 실험도 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이론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약회사 같은 데서도 어떤 치료제를 만들 때 먼저 동물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임상 실험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반복적으로 확인해서 이게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이론은 검사해봤더니 확인해봤더니 맞더라, 실제더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과학을 다른 종류로 좀 얘기하면 역사과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이냐? 역사적인 성격을 띤 현상의 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접근할 수 없고 아주 오래전 먼 과거에 일어난 현상과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가능해요?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회성인
사건인 거죠. 뭐가 있을까요? 고생물학. 과거의 지층이 이미 다 쌓이고 딱 형성된 것들. 지금 다시 돌아가서 실험할 수 없잖아요. 인류학, 우주론, 진화론 이런 것들이 역사 과학에 해당되겠죠. 즉 최초의 시작, 그 출발점을 다루기는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검증해 보거나 확인해 보거나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즉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추측해보고 가설 세워보고 이론은 세워볼 수는 있지만 우리 또한 또 과학자들도 사실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석해보고 추론해보고 추측해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검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 있죠. 빅뱅 이론, 또 생명자연 발생 이론, 또 진화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그동안은 못 해봤던 질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증명해봐. 내 질문에 대답해봐. 그리고 대답 못하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과학 교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도 한번 질문 던져보자는 거죠. 그런 태도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거예요. 과학 교과서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과학 교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이론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과학적으로 질문해보자. 왜 그러냐면 우주의 첫 시작이란 이 빅뱅 이론은 가설을 세우고 또 그 가설을 계속해서 수정해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고 여전히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과학적이라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무에서 어떻게 초고온 초고밀도의 우주가 시작되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대폭발의 원동력, 팽창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 어떤 이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빅뱅 이론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자, 빅뱅은 우주는 시공간이 한 점에서 시작되었으며 거기서 대폭발이 뻥 하고 일어나서 계속 팽창하다가 어느 날 오늘과 같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빅뱅에 의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어떻게 지금의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빅뱅은요, 그 맨 처음 있었던 그 점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얘기해주지 않고 시작하거든요. 어떤 점이 있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날 뻥 폭발을 일으켜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조금 던져볼 수 있겠죠. 그 맨 처음 점은 어디서 온 건데? 그리고 폭발이 일어난다는 건 뭐죠? 어떤 힘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폭발을 일으킨 힘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뉴턴의 중력에 관해서 이제 연구하고 하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중력이라는 시공간의 뒤틀림 개념으로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이론을, 자, 중력이라는 건 뭐죠? 힘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주에 이렇게 힘을 받는 물체가 닿으면 우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힘을 받는 대로 이렇게 구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힘을 받으면 무게가 쏠리면 당연히 이렇게 밑으로 꺼지듯이 우주는 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지 않고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전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을 법한 그런 질문을 이 과학자가 한 거죠. 그래서 그는요, 이상하다. 그러면 이 중력을 받아도 그것을 구겨지지 않을 만큼 어떤 반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는 그의 방정식에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을 우주상수라고 해가지고 방정식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그대로인데 힘은 받는데 근데도 찌그러지지가 않네. 이게 풀리지 않는 약간 의문이었던 거죠. 자, 그 후에 프리드만이라는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이 이론을 보고 1922년에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 의문점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뭐라고 세웠을까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상수 넣을 필요 없지 않아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힘을 받아도 우주가 수축되지 않는 거잖아요. 멋진 가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그런데 팽창의 시작점이나 이 팽창의 원인을 제공하는 힘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자, 팽창 우주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팽창 우주론을 제시했지만, 자, 두 가지 가정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팽창 우주론에 대한 어떤 뒷받침되는 근거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가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빅뱅은 바로 이 팽창 우주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빅뱅 이론. 팽창하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과거로 가면 점점 팽창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점점 과거에는 더 작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가정이었다는 거. 자, 빅뱅 이론이 그래서 와, 빅뱅 이게 가능하겠다고 이론이 나왔는데 이후에 문제점 하나가 발견되게 돼요. 이제 이런 가설이 나오면 또 질문을 던지고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1960년대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주 전체를 돌면서 우주의 온도를 촬영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는데 신기하게 우주가 엄청 광활하잖아요. 그런데 이쪽 점 끝이나 저쪽 점 끝이나 온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대폭발로 빵 하고 터졌는데 그 광활한 우주가 이쪽과 저쪽에 차이가 없을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해지잖아요. 근데 우주는 엄청나게 광활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가 마치 손을 잡은 듯 어떻게 동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마치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 뻥 터졌는데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존재해? 라는 의문점이 제기되게 된 거죠. 빛의 속도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빅뱅이 얘기한 138억 년 전의 시간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빅뱅의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빅뱅이 대답을 할 수 없자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또 다른 가설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급팽창 이론이에요. 뭐죠? 빅뱅으로 쭉 터진 다음에 그 이후에 빵 더 터지는 시간이 있었어. 그게 바로 급팽창 이론이에요. 자, 빅뱅으로만 설명이 안 되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급팽창 이론. 이쯤 되면 그냥 그만 듣고 그냥 창조 믿는 게 낫겠다 이러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급팽창 이론. 이거 뭐예요?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을 들이대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자, 초기에는 아주 큰 급팽창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물질을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도 나눌 수가 있겠어. 섞일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우주를 유지하게 된 거야. 자, 그러나 이 급팽창 이론에 대한 원인, 어떤 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자, 또 빅뱅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냥 살고 있어서 모르지만,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보면요. 하나는 닫힌 우주, 하나는 열린 우주, 하나는 평평한 우주. 이렇게 세 개의 우주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의 모형은 저 맨 바닥에 있는 평평한 우주라고 하거든요. 즉 곡률이 없는 평평한 우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해요. 즉 우주가 평평한 상태인데 빅뱅으로 인해서 빵 터졌는데 우주가 어떻게 저런 모양을 탁 유지하면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요. 자, 빅뱅이 일어난 순간부터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우주의 크기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열린 우주가 되느냐, 평평한 우주가 되느냐, 닫힌 우주가 되느냐라고 세 가지 우주의 모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주의 모양대로 되려면요. 빅뱅으로 인해서 폭발이 딱 일어난 이후에 우주상에 있는 밀도가 어느 수치를 가져야 되냐면 이런 수치를 가져야지만 현재의 평평한 우주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우주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조사하게 됐어요. 이 숫자 누가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447, 225, 917.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숫자가 한번 보세요. 이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의 차이가 뭐죠?
어디 차이예요? 맨 끝자리가 6이고 맨 끝자리가 7이죠. 그런데 요 7만 돼도 요 끝자리 하나만 바뀌어도 현재의 평평한 우주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밀도값이라는 단어 표현으로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한 조그만한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모은다고 했을 때, 모래 알갱이 작잖아요. 다 모은다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더하냐 빼냐, 이거 뭐 큰 차이예요, 작은 차이예요? 모르죠. 누가 하나 빼건 말건 알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숫자의 차이는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 차이는 그 모래알 하나 넣고 빼고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평한 우주를 유지하기 위한 우주의 밀도. 뻥 하고 터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우주는 유지되고 있는 걸까? 빅뱅이 이거를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얘기가 뭐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 급팽창 이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물리학자,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런 박사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중 우주론. 우주가 한 500개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다중 우주론. 다 뭐예요? 그런데 이론이에요. 가설이에요. 왜? 이 이야기에 맞게 우주의 시작을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면서 우리는 우주 기원에 대해서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론 물리학자, 우주론의 대가인 슈타인하르트라는 이론 물리학자는요, 어느 날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빅뱅이 우주의 시작인지 알지 못하며 이는 언제나 가설이었을 뿐입니다. 이는 단지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원래는 점이 아니었을까라는 가설에서 시작된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사실일 필요는 없죠. 그러므로 빅뱅이 마음에 안 들면, 빅뱅이라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요, 우리 이제부터 다른 거 찾아봐도 돼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주 과학자들이 난 이제 빅뱅 이론을 포기하고 다른 거 연구할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빅뱅 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즉 다른 이론에 대해 고려해 보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빅뱅도 하나의 이론 가설이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질문 던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폭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힘을 유지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을까? 그 힘은 어디서 온 걸까?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중력이라는 힘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다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자, 이게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인데, 현대에 와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해가지고 중력장 이론을 좀 더 설명을 했어요. 즉 중력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주 영역에서 일어나는 힘, 눈으로 관측한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힘이 중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우주계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태양을 순서로 해서 어떤 행성, 수금지와 목토, 천, 해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운행하고 있는 힘이 중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력만 자연계에 존재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른 힘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른 힘이 발견됐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중력, 그 다음에 강력, 양력,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중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강력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조금 해도 되겠죠? 해보면요, 여러분 원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 그 원자는요, 발견하고 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봤더니 그 원자 안에 핵이 있더래요. 핵. 그 원자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플러스 극을 띠는 양성자와 아무런 극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원자가 얼마나 사이즈인지 아세요? 지금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1cm를 억등분을 해서 쪼갠 다음에 그 중에 나온 그 한 피스를 다시 10만 등분한 것. 아주 작은 극미세계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극미세계.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원자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이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원자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이 원자 안에 핵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핵 안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더래요. 그리고 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막 돌고 있더래요. 지금은 더 발전해서 원자가 최소 단위인 줄 알았는데 더 발전해서 지금은 쿼크라는 입자까지 얘기하게 되었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요. 아주 보이지 않는 세계, 극미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원자는요. 여기 보시면 핵이 있다고 했죠. 이 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성자는 무슨 극을 띠는 거죠? 플러스 극을 띠는 거예요. 플러스 극.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요. 그런데 플러스 극을 띠는 이 원자 핵 안에 플러스가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플러스가 두 개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슨 힘이 발생하죠?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밀어내는 힘이 뻥 하고 터지지 않고 그 핵 안에 갇혀 있을까? 굳이 던져보지 않아도 될 질문이지만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요. 미시세계인 원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원자가 아주 작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원자도 작지만 원자 안에 있는 핵은 더 작아요.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원자를 동전, 우리가 잘 아는 동전 사이즈 정도로 생각해보자 하면 이 동전은 지구만한 사이즈가 된대요. 뭔 소리야? 일단 다시요. 원자가 축구 경기 운동장만 하다고 하면 원자 핵은요, 그 가운데 있는 개미 정도 사이즈래요. 원자 핵이 어느 정도로 작은지 감이 조금 오시죠? 그런데 그 개미 안에 양성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원소 번호를 매기거든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거 안 배우나요? 주기율표. 수해, 리베 이거 외우시지 않으셨어요? 양성자에 갖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원소를 쭉 나열한 거거든요. 발견될 때마다. 그래서 수소는 1번, 탄소는 6번, 산소는 8개에서 8번, 뭐 이런 건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핵 안에 양성자가 2개 있다고만 치면 플러스니까 얘네가 서로 밀어내서 이 핵 안에 있지를 못하거든요. 뚫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거를 가둬놓는 힘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 힘이 바로 강력이에요. 강력. 이 강력은 그럼 어디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원자 핵 안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안에서 그 양성자와 양성자를 잡아주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 그 힘이 바로 강력. 자, 전자기력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 전자가 돌게끔 하는 힘이 전자기력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 핵 안에서 움직이는 힘 강력, 그리고 전자를 돌게 하는 힘 강력. 아니, 전자는 굳이 또 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막 그 주변을 돌고 있을까요? 자, 전자와 다른 물질의 원자의 전자가 서로 반응해서 합쳐질 때 분자가 되고 이게 물질을 이루는 기본 구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중력. 중력은 큰 세계를 운행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나머지 강력, 또 양력, 전자기력은 아주 미시세계에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요. 만약에 중력의 힘을 1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요. 강력의 힘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의 43승배. 그 조그만한 원자 핵 안에서 양성자를 가두는 그 힘의 크기가 중력의 10의 43승배. 전자기력은 10의 41승배. 뭐예요?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 큰 힘이 이 원자 핵 안에서 양성자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중력과 강력 전자기력, 즉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현대 물리학의 세계에 지금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자, 질문을 던져보자였어요. 질문. 자, 그래, 중력도 대단한 발견인데 이 안에 있는 이 강력은 뭐고
아니, 빅뱅으로 인해서 뻥 터졌는데, 우연히 폭발했는데, 어떻게 이런 미시세계 안에 이걸 붙들고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지? 우리 질문 던져볼 수 있잖아요. 질문 조금만 더 던져볼게요. 자, 네 번째.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빅뱅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우주의 에너지에 관해서 확실하게 증명된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에요. 자, 이론이 아니에요. 법칙이라는 건 뭐죠? 이미 수없이 실험해서 법칙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에 위배되는 게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거죠. 화면 한번 보시면요. 연력학 제1법칙은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들여보셨죠? 에너지의 총량은 어떤 반응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류는 바뀔 수 있는데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즉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쭉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태우는 과정 중에 물로도 날아가고 이산화탄소로도 날아가고 또 빛을 발하기도 하고 또 열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어서 없어진 것뿐이지 처음과 나중에 에너지의 양은 동일하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럼 이 법칙을 어떻게 빅뱅에게 질문 던져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지금 지구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힘이 있겠죠? 유지되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이 힘이 어제도 있었겠죠? 100년 전에도 있었겠죠? 처음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힘이 지금도 이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처음 그 힘은 그럼 어디서 생긴 거야? 빅뱅이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이거 좀 어려우니까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자, 오늘 제가 제 손에 1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 이전에도 100만 원이었고 내가 쓰지 않으면 100만 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처음에도 1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죠. 즉 우주에 에너지가 100만 원 너치가 있다고 치면 맨 처음에 지금 100만 원 있다면 처음에도 1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요. 그러면 그 맨 처음 100만 원은 어디서 난 건데? 누가 준 건데?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하면요.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요. 엔트로피 pH 증가의 법칙. 이 법칙은 좀 더 어려운 법칙인데 뭐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는요. 잘 질서 정연했다가 무질서로 흐른다. 즉 쉽게 생각하면 집은 치워놓으면 더러워진다. 집은 내가 치워놨는데 무질서로 더러워진다. 이런 개념인 거죠. 집이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에너지도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건데요. 이것도 또 돈으로 해야겠죠. 내가 오늘 5만 원짜리 신권 10장이 있었어요. 돈은요.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해지죠. 낡아지죠. 어느 날 돈 스스로가 짠 하고 저 새 돈 됐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새 돈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새 돈으로 신권으로 찍어내는 거. 자, 누군가가 주지 않는 한, 누군가가 이 힘을 주지 않는 한 스스로 생겨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질문 던지는 중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행되지 않는다. 흙더미가 바람이 불더니 쫙쫙쫙쫙 해서 이렇게 건물이 쫙 생기는 거 아니더라. 건물이 폭발해서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빅뱅은 지금 뭐예요? 폭발에 의해서 지금의 질서 정연한 이렇게 짠한 행성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38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해 오다가 저절로 이렇게 태양도 정교하게 지구는 자전하고 또 공전하면서 하루에 정확하게 아침과 저녁 우리에게 그렇게 밤낮을 주면서 운행되고 있는 것 어떻게 우연한 폭발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중력 외에 강력, 전자기력, 양력 이런 미시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힘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빅뱅이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이제 질문 조금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질문은 유기물질과 최초의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수 있는가? 이제 빅뱅 이론 질문 그만하고요. 우리 아까 했던 이 화학 진화에 대한 질문 조금 던져볼게요. 화학 진화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어서 최초의 세포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자, 생명자연 발생 이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3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자, 생명자연 발생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 초기에 원시 지구의 대기께 있었던 어떤 그 성분들을 가설로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전기 자극을 주면 그로 인해서 유기물질이 되는 어떤
그 물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밀러는요, 지금 요 플라스크 안에 지구 초기에 존재했던 대기로 예상되는 네 가지 성분의 가스를 넣었어요. H2O, 수소, 암모니아, 메탄, 수증기를 넣었어요. 그렇게 가정하고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구 초기에 정말 요 네 가지 대기만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산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산소는 왜 들어갈 수 없을까요? 반응을 일으키면 태워버리잖아요. 연소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산소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가 산소로 숨쉬고 있는데 그때 초기 당시에 산소가 없었을까?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또 실험의 조건을 보면 전기 자극을 찌리리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 준 6만 볼트의 설계로 6만 볼트 정도의 전기 자극을 줬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번개 이 에너지를 보면 15만 볼트 정도 그렇게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죠. 이렇게 지구 초기에 이렇게 어떤 물질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을 냉각장치에서 식혀버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구 초기에 대기에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조금만 더 질문 던질게요. 자, 6번째 질문은요, 이제 진화론에 대한 질문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생긴 첫 생명체에서 150만 종 현재 존재하는 생물들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자, 생물 진화. 우리 진화론의 그 유명한 나무, 진화나무라고 보셨어요? 그 보면요, 이렇게 밑에서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막 나무로 막 뻗어져서 나중에 여기 사람들까지 막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자,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생물로 진화되더니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까지 어떻게 됐을까? 자, 진화가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연 선택이고 하나는 돌연변이에요. 자연적으로 선택, 그리고 돌연변이 방법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요,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리를 더 많이 쓰면 발달하고 안 쓰다 보면 좀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자연 선택이라는 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어떤 생물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번성 더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기서 살 수가 없게 돼서 이주하기도 하고 멸종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으로는 새로운 종이 생겨날 수는 없어요. 즉 비둘기는 생김새가 변할 수는 있어도 비둘기고 까마귀가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까마귀지 까마귀가 비둘기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진화가 주장하는 돌연변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뭐예요? 복제 실수로 인해서 어떤 오류로 인해서 유전 정보에 이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 좋은 게 나와요? 조금 더 좋지 않은 게 나와요? 좋지 않은 게 나오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진화가 돼서 계속해서 더 나은 무척추에서 척추 이렇게 나중에 연숭에서 사람 이게 가능할까? 더 나은 단백질을 만들어주고 더 좋은 뼈를 형성해주고 이게 돌연변이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진화론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화석의 존재 유무인데요. 보통 바닷속 어떤 해양 물체에서 진화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사람까지 왔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진화를 조금 증명하려면 그 진화의 가정마다 중요한 변화 때마다 있는 그 화석이나 이런 증거물이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그 연결 단계를 조금 설명해주는 그런데 지난 150년이 넘는 동안 수많은 화석을 발굴했지만 그 모습 중에 진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화석이 없다라는 거죠. 자, 제일 많이 발견되는 그 화석이 이렇게 해양, 무척추, 해양생물 화석이 많아요. 조개,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발견되는데 그리고 또 해양 척추동물로는 이렇게 물고기 화석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가 사실이라면 어느 순간 무척추에서 척추동물로 바뀐 거잖아요. 뼈가 없는 거에서 뼈가 있는 게 생긴 건데 그러면 이 사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화석이 좀 발견돼야 되는데 단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시조새는 여러 학회에 의해서 파충류에서 조류의 진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시조새는 새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중간 단계 화석, 이거는 지금 박쥐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쥐가 진화돼서 박쥐가 되었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모양이 하루마다 싹싹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되는 화석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요. 자,
쥐가요, 네 발로 막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날개가 나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박쥐 되려면. 그러면 앞발은 날개로 바뀌고 뒷발로만 다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거 하다가 누구한테 먹혀갖고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진화될 때까지 이 개체가 없어지지 않고 생존해서 진화될 수 있었을까? 윗계급 동물에 먹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날 진화는 왜 일어나지 않지? 왜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다 던졌고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던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밀러가 실험했다고 했죠. 이 실험은 왜 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을까요? 우주론도 설명하고 또 뭐 진화도 설명했는데, 자, 우주론을 설명해서 결국은 인격체까지 어떻게 왔는가 설명하고 싶은데, 이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세포의 단백질의 근원이 되는 아미노산을 발견했다. 유기물질이 발견됐어 해서 놀라운 발견이라고 해서 실린 거였거든요. 1953년에. 그런데요, 밀러가 처음 실험을 했던 그 1953년도만 해도 세포가,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세포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세포 안에 담겨있는 정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DNA라는 유전자 구조가 발견되기 전이었거든요. 자, 모든 게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세포 하나 속에 정교한 정보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는요, 1991년에 자신이 했던 실험, 이 실험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죠. 사실은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밀러가 실험에서 그 발견된 그 아미노산은요, 생명체에는 쓸 수 없는 아미노산이었다라고도 밝혀졌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겠죠. 아니, 그러면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질문 던져서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헷갈리게 말하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단 말인가?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보이는 피조세계, 우리가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지만요, 이게 확대한 바늘의 모습이에요. 이 보라색이요. 바늘이 엄청 삐죽한 것 같지만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뭉툭하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끝에 지금 뭐가 묻어 있어요? 세균이 묻어 있어요. 세균 하나를 확대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요, 이 바늘 위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미물인 세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물인 세균 안에 막대한 정보가 담겨 있더래요. 이 글씨 써 있는 거 보세요. CGTAGA. 이 정보인데 이 정보가 몇 개냐? 800만 개가 들어 있더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글씨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런 글씨를 보낸다면 이거 해석해서 무슨 뜻이네 아실 수 있으세요?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뭐죠, 그러면? 이 800만 개에 있는 세균에 있는 이 정보를 어떻게 조합해서 이게 세균이 되게 만들 것이냐. 정보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균 정보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세균을 있게 하느냐.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늘 끝 위에 이 세균 하나가 이 정도인데 우리 몸은 어때요? 우리 몸. 지금까지 많이 의학이 발전하고 유전자 공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해서 우리가 많이 몸에 대해 알게 됐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몸 안에 장기가 있고 조직이 있고 조직 안에 단백질, 단백질 안에 세포, 세포 안에 염색체, DNA, 여기까지 발견된 거죠. 우리 몸에 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물질이 단백질이래요. 그런데 그 종류가요, 10만 가지 이상이 우리 몸에 존재한대요. 또 와닿지 않죠? 레고 10만 조각 생각하시면 돼요. 10만 조각의 레고 바닥에 쫙 뿌려놓고 맞춰봐. 맞출 수 있을까요?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세포죠. 이 세포 안에도 핵이 있고 이 핵 안에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 그걸 유전 정보라고 하죠. 자,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 이제 연구했을 때 보니까 뭐 DNA 이중 나선 구조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염기쌍이라고 한다. 설계 없이 어떻게 이렇게 DNA가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있는 A, T, C, G가 있는데 이게 A는 T랑 C는 G랑만 짝꿍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짝꿍을 해가지고 염기쌍을 만드는데 30억 쌍의 정보가 암호로 배열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래요. 자, 이렇게 정보가 이런 구조로, 이런 모습으로, 자, 아미노산 500개가
결합이 되어야 단백질 한 분자가 되는데 이 조합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 10의 600승분의 1. 수학학자들은 이 확률은 우주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정교한 세포 배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의 세포 속에 DNA는 300억 개의 염기쌍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풀어서 써보면 1000페이지의 책 1000권 분량이래요. 뚱뚱한 대백과사전 있잖아요. 엄청 뚱뚱한 그거 1000권 정도. 그래야 다 풀었을 수가 있대요. 이런 유전 정보 어디서 온 걸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138억 년 전 먼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주 작은 세포에서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세포는요, 아주 작은 세포, 마치 공업도시 같대요. 즉, 그 공장 같대요. 공장이 운영되려면 자기가 맡은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 파트의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도서관 역할하고 음성 체계하는 역할이 있고 정보 전달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 세포 안에서 이렇게 이 일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대요. 또 우리 몸의 혈액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몸에 깔려 있는 혈관이 있는데, 자, 우리 몸에 혈액이 5리터 정도가 있는데 이 속에 적혈구가 들어있죠. 피 사총사 중에 하나인 적혈구. 근데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산소 운반해 주는 거. 왜 그렇죠? 산소 운반 안 해주면 우리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를 가득 실은 적혈구들이 온 몸 구석구석 가기 위해서 심장은 뭐 할까요? 계속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펌프질하고 있을까요? 하루에 얼마씩? 하루에 10만 번씩. 그리고 이 피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죠, 지금? 우리 몸속에 그물망처럼 쫙 깔려있는, 구석구석 다 갈 수 있도록 깔려있는 혈관에 의해서.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총 10만 킬로미터. 서울, 부산 고속도로를 200회 이상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이쯤 되면, 와, 옆에 있는 사람 되게 대단하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냥 볼 게 아니네. 대단한 몸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 몸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 몸이 우연히 세포 하나에서 시작해서 138억 년 전 먼지 하나에서 시작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우연히 된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설계해 놓은 걸까? 자, 또 생명의 탄생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아기가 생기죠. 응애하고 태어나죠. 이거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 눈에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모르죠. 단 하나의 세포로 시작해서 4주, 8주, 40주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요. 처음 그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걸까요? 생명에 관한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자, 신기한 거는요. 한번 보세요. 아기가 이렇게 점점 자라잖아요. 여기 보면요. 뭐 5주, 3개월 이렇게 해서 40주 만에 태어나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자, 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8주 조금 지나면요. 세포들이 와가지고 팔을 만들고 손목을 만들고 손을 만든대요. 손가락 골절도 열심히 만들고 뼈와 뼈들 사이의 인대와 근육도 만든대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먹처럼. 그런데 8, 9주가 좀 지나면요. 손가락 사이를 메우고 있는 세포들은 죽는데요. 몰라요. 왜 걔네만 죽는지. 그리고 나서 딱 짠 하고 손이 된대요. 우리 이렇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자, 세포 하나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분명 8주차가 되면 이렇게 손이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움직이고 대부분의 기관도 다 만들어지고 근데 이때 사이즈는 3cm. 요 3cm. 그 안에 머리도 있고요. 팔도 있고 손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8, 9주 때 들을 수 있는 심장 소리예요. 아기 심장 소리. 우렁차죠? 자, 3cm밖에 안 되는 아기의 움직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뭐 하고 있어요? 저 손 보이세요? 움직이는 거?
안하진 전우사님과 우리 김수현 사모님 뱃속에 있는 9주차 된 반짝이입니다. 손 움직이는 거 보세요. 되게 활발한 아이 같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9주차 된 아기. 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3cm 크고 하더니 40주 되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40주가 딱 되면 신호를 보내고 나오게 될까요?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이 과정 안 거치고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 과정 거쳐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연히가 아니었겠죠? 처음부터 완벽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겠죠? 설계자가 있었던 거겠죠? 그 작은 세포 안에 DNA라는 그 세포 안에 우리를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담아두고 시작하신 거겠죠? 우리 몸속에 담긴 놀라운 정보는요, 책으로 쓰면 끝도 없는 그 정보는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속에 담긴 정보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너를 만들었어 라고 만약에 하시고 싶었다면, 말씀해 주고자 하셨다면 하나님 그럴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 한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우주의 물질은 어떻게 만들었고 내가 지금 만물을 어떻게 붙잡고 있으며 중력과 같은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강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가 물리식으로, 내가 또 생명이 손가락이 어떻게 없어지지 내가 화학식으로 써놓아 주셨다면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딱 피면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창조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뭐 하고 계시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사실을 성경을 읽는 누구에게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 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된 사람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선포였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계시인 거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나요? 과학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학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학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숨겨놓은 법칙들, 우주 만물 속에 숨겨놓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을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와, 이렇게 어떤 힘과 법칙으로 이 피조세계가 운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연력학 법칙을 발견하고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런 법칙을 어떻게 여기에 숨겨놨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연구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즉 과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의 학문인 거죠. 창조와 과학이 상극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자연 세계를 법칙으로 운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팅해 놓고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과 그 방식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팅하시고 프로그램하신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요, 성경을 딱 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따로 나라는 사람 따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닌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아담의 세포 속에, DNA 속에 정보를 다 입력해 놓으셨다. 이렇게 읽혀야 되는 거죠. 한 종류에서 여러 종류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종류 하나하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식물조차도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죠.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단어가 유독 강조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1장 안에만 여러 번 사용되었어요. 자, 오늘의 결론 무엇이냐? 워크북 보면요. 41페이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기원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빅뱅이냐 진화론이냐 증명할 수 없어요. 창조도 물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창조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이고 빅뱅은 과학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놀랍게 설계하신 설계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던지, 아니야 우연히 뻥 만들어진 거야 라고 빅뱅이나 진화론을 믿던지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1번 빅뱅 진화론을 선택할 경우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 물질이 자존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빅뱅이나 진화론을 내가 믿을 거야 믿는다고 선택할 경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나는 우연히 어디로부터인가 와서 어디로 가는 우연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빅뱅 진화론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의 영혼, 내 안에 있는 이 양심,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 정신, 인격, 내가 쓰는 언어, 예술 이런 모든 내면적인 가치들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3번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즉 물질의 자존성, 영원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우주 만물은 누구에 의해 설계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설명할 수 없었던 나의 인격, 인간의 이 내면적인 가치들, 이것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노라.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냐, 진화냐, 창조냐, 빅뱅이냐,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론까지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빅뱅은 과학이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창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에 써 있는 얘기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창조, 진화, 빅뱅 똑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고 내가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욥기를 읽으셨을 텐데요. 욥기 38장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욥기 3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시지 않고 38장에 엉뚱한 얘기 같은 얘기를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보면요. 근데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아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욥기 3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 있었니?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봐. 5절에 보면요. 누가 그것에, 즉 지구거든요. 땅의 기초,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욥아 알고 있니? 물으세요. 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뭐예요? 지구의 기초 놓을 때. 또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도량법이 뭐예요? 자로 재는 도, 양을 측정하는 양. 즉 지구를 왜 그 거리에 두셨는지, 지구를 왜 그만큼 무게로 두셨는지, 왜 태양과는 그만큼의 거리를 두게 하셔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적당한 그 온도를 유지하게 하셨는지 네가 알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38장 33절에는 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니? 네가 법칙을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즉 하늘의 별들도 궤도가 정해져 있고 법칙으로 운행되고 있는 걸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38장을 잘 읽어보면요.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시간이 되실 때 창조 과학에 관한 영상들을 좀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걸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분별의 눈을 가지고 현대 과학이 물리학, 천문학, 우주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는지도 한번 주의 깊게 분별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은 가정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네. 유명하신 분들이 카오스 강연 같은 거 하면서 우주론, 천문학 다 설명하시거든요. 정말 혹할 정도로. 그런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전제하고 그냥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요,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과학자들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를 다 아직 안 읽으셨으면 38장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고요.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가장 행복하시죠?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가장 기쁜 내용이죠. 창세기 1장을 읽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우신 일, 창조 역사가 이전과 다르게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단 한 장을 읽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한 장 읽을 때 이전엔 내가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깊은 창조의 세계로 또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주는 영향 때문에 창조는 신앙이고 또 과학은, 빅뱅은, 진화는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세상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과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견하고 섭리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학 교과서에서 신앙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하나님 만만치 않을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창세기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창조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구약 일독을 같이 쭉 끝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했던 거 다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독을 통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돌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